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듀윌에서 ERP 정보관리사를 담당하고 있는 유솔기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물류 2급 진행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은요, 2024년 4회차 기출문제로서 7월 27일 날 시행이 되었던 문제예요. 굉장히 더웠을 때 시험을 보러 가셨을 텐데, 자, 이제 앞으로 준비하시는 분들은 조금 추워질 날도 있을 거고, 과거의 기출들을 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또 동일하게 1년 이후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 어떤 문제가 나는지 같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제일 첫 번째 만나는 문제들은 경영혁신과 ERP에 대한 내용이에요. 총 4문항이 출제가 되고 있죠. 하나당 5점의 배점이기 때문에 20점 배점으로 굉장히 큰 점수 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ERP 아웃소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ERP를요, 자체적으로 개발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다가 전문 업체에 맡기는 이런 아웃소싱이다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건물에 우리가 청소를 직접 하느냐? 아니다. 청소업체를 두고서 내가 건물에 청소를 맡기고 있어. 이러는 것처럼 내가 청소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회사 ERP 개발은 어때? ERP는 제 ERP와 관련해서 전문적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업체들에게 도움을 받고 있어 라는 표현이죠. 이러한 아웃소싱과 관련된 개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이 아웃소싱을 통해서 우리가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기였습니다. 이 아웃소싱을 통해서 기업이 가지고 있지 못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는 장점. 그 다음 ERP 개발과 구축, 운영, 유지 보수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절약할 수 있다. 아무래도 개발할 때, 자체 개발할 때는 하나의 팀을 꾸려서 해야 되기 때문에 뭐 30명의 인원을 가지고서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아웃소싱과 관련해서 그런 인원들을 모두 다 절감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거죠. 자, ERP 시스템 구축 후에는 IT 아웃소싱 업체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체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이 부족한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자, 문제는 뭘까요, 여러분들? 내가 아웃소싱 업체로부터 독립해서 운영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이 자체 개발할 때야 내가 자체적으로 계속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아웃소싱을 맡게 되는 경우에는 처음에 내가 구축을 하고 나서도 계속해서 뭐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겠고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경우도 생길 겁니다. 혹은 추가적인 기능에 대한 추가나 이런 것들이 요구가 될 때 내가 직접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체 개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웃소싱 업체에게 이러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도움을 받아가면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웃소싱의 단점이라고도 할 수 있죠. 자체 개발을 했다면 독립적 운영이 가능했을 텐데 아웃소싱을 통해서 독립적 운영이 어렵더라 라고 하는 게 또 ERP 아웃소싱의 특징이자 단점이 될 수 있다더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웃소싱을 하는 이유는 여기 마지막 4번 보기처럼 뭐가 있기 때문에 기술력 부족으로 인해서 개발하는 중간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잖아요. 그런 위험 요소들을 다 제거하죠. 왜냐? 그들은 전문가니까. 자, ERP 시스템의 기능적 특징. 오픈 멀티벤더 지원 기능에 대한 적절하지 않은 것,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오픈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정 하드웨어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ERP는 커스터마이징이 최대한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ERP는 어떠한 운영체제에서도 운영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ERP는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병행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자, 다 맞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들 정답은 2번이었죠. 커스터마이징, 즉 주문 제작하는 형태,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는 형태인데요. 이런 원하는 형태로 바꿀 때 주의하실 점은 ERP 시스템 자체가 가장 우리가 최상의 프레텍스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걸 막 뜯어 고쳐요. 뜯어 고치다 보면은 뭐가 될 수 있어요? 산으로 가버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최소화하도록 하여라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최대한이 아닌 최소한도로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성공적인 ERP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더라. 자, 차세대 ERP의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다. 경영 분석이잖아요. 우리가 ERP를 가지고서 이야기할 때 이런 경영적인 측면을 분석해서 ERP를 도입하게 된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경영적인 내용들을 분석해서 들어올 때에는 숫자로 정리가 된 구조화된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구조화된 데이터까지도
우리가 같이 함께 분석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 자, 실제로 이제 우리에게 시험 문제가 1급에서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 나왔냐면 물류 1급에 나중에 여러분들 기회가 되시면 풀어보시겠지만 구조화된 데이터와 비구조화된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얘는 누구입니까? 라고 해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를 보기 위해서 구하는 내용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다양하게 물어보고 있구나. 자, 나머지 보도록 할게요. ERP 시스템의 방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위에서 비즈니스 애널리틱스가 차세대 ERP의 핵심 요소가 되고 있고요. 이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리포트, 쿼리, 대시보드, 스코어 카드뿐만 아니라 예측, 모델링과 같은 진보된 형태의 분석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차 나아지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이런 진보된 형태의 분석 기능. 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는 지리 및 보고와 같은 기본적인 분석 기술과 예측, 모델링과 같은 수학적으로 정교한 수준의 분석도 지원을 해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좋은 말만 가져다가 놓은 것 같아요. 구조화뿐만 아니라 비구조화된 데이터도 우리가 분석 대상으로 쓸 수 있고, 그 다음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 대상으로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진보된 형태의 분석도 가능하고, 그리고 마지막 정교한 수준의 분석도 가능하더라. 이게 바로 차세대 ERP 비즈니스 애널리틱스의 특징이구나 라고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이 ERP 시스템 SCM 기능과 연계함으로써는 장점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이 장점으로 적절하지 않다라고 해서 만약 SCM의 단점을 찾으려고 한다면 여러분들 꽤나 어려운 문제로 느껴질 거예요. 자, 장점이 아닌 것을 고르세요 라고 했을 때 장점을 나열해 놓고 나머지 하나는 단점을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전혀 관계가 없는 것들을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 읽을 때 주의해 주셔야 되겠고요. 자,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죠. 즉, 이 SCM은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로서 이 공급 사슬에 대한 관리입니다. 공급 사슬에서의 과시성 확보로 공급 수요 변화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시킬 수 있도록 SCM 관리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SCM 관리를 통해서 현재 재고가 얼마나 있는지, 그 재고의 소진에 대한 속도, 즉 회전율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재고에 대한 비용들을 최소화시키는 거죠. 공급사슬에서의 계획, 조달, 제조, 배송과 관련된 통합 프로세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ERP의 특징뿐만 아니라 이렇게 SCM의 특징도 통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고 있죠. 자, 마케팅, 판매, 고객 서비스를 자동화함으로써 현재, 미래 고객들과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이런 고객 서비스와 관련된 내용은 CRM입니다. CRM. 커스터머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1번, 2번, 3번까지는 SCM에 대한 장점이었다고 한다면 4번은 완전히 SCM과는 관계가 없는 이런 표현들을 주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5번 드디어 물류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요 예측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수요 예측 우리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장에서의 분석을 통해서 시장 분석에서의 우리가 이 소비자들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인지를 예측해 보세요 라고 하는 건데 수요를 예측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예측을 합니다. 지금 현재 구매를 할 수 있다, 구매할 계획이 있다 라고 하는 유효 수요도 필요하고요. 또한 뭐냐? 내가 저걸 사고 싶어, 내가 샤넬백을 사고 싶어, 페라리를 사고 싶어 라고 하는 잠재 수요가 있습니다. 자, 수요 예측은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같이 분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은 몇 번이다? 4번입니다. 자, 수요 예측은 실질적으로 구매력이 있는 수요에 대해서만 예측한다. 자, 얘는 유효 수요만을 얘기하는 거죠. 하지만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잠재 수요까지도 같이 예측을 하는 게 수요 예측이기 때문에 4번이 틀렸습니다. 자, 나머지 뭐 자사가 소속된 업종, 업계, 당해 서비스에 대한 미래 총수요의 크기와 그 방향을 추정하는 것, 이런 것들 얘기할 때 조심하셔라. 수요 예측은 유효 수요뿐만 아니라 실질적 구매력이 있는 유효 수요뿐만 아니라 소비자들이 원하고 있는 이런 잠재 수요까지 함께 예측하는 것으로서 이렇게 표현을 해줘야 된다.
자, 나머지 보자. 수요 예측은 기업 외부 환경, 기업 내부 생산 자원 활용의 관계를 연결시켜주면서 경영 계획의 기초가 되죠. 그래서 시장 분석을 하자마자 수요 예측, 소비자들은 어느 정도 예측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우리가 판매 예측을 해보게 됩니다. 자, 실제 수요가 예측보다 적은 경우에 실제 수요는 10개, 예측은 20개가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측은 많았지만 실제 적은 수요가 발생한 거죠. 그러면 나는 예측한 대로 시설 투자를 했을 테니까 시설 투자가 20만큼 들어가게 됐을 거예요. 과잉 시설 투자가 일어나게 되겠죠. 따라서 막중한 재고 부담. 20개를 예측했지만 실제 10개밖에 안 팔렸으니까 남은 10개가 막중한 재고의 부담이 될 겁니다. 실제 수요가 예측 수요보다 반대로 큰 경우. 자, 실제 수요가 예측 수요보다 더 크대요. 실제 더 많이 팔렸어요. 재고 부족이 일어나죠. 왜? 내가 준비한 건 20개밖에 안 되니까 10개가 부족해요. 고객을 다른 회사에 뺏기게 되면서 판매 기회 손실이 일어날 수 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수요 예측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재고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혹은 판매 기회의 손실도 줄일 수 있게 되는 거다. 그래서 수요 예측이 중요하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수요 예측 방법을 할 때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성적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정량적 방법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정량적 방법은 통계적인 데이터로서 수치를 가지고서 하는 거고요. 정성적인 방법은 의견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취합해서 수요를 예측하는 방식입니다. 자, 정성적 방법이다 라고 했을 때 뭐 시장 조사를 나가볼 수도 있겠고요. 혹은 델파이 분석이다 반드시 기억해달라고 합니다. 델파이 분석의 경우에는 뭘 가지고서도 얘기하냐면 내가 누군가에게 전문가들에게 이런 신제품들을 생산할 것인데 이게 어느 정도 팔릴 것 같아? 라고 해서 의견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들의 1차적인 의견들을 받아서 취합을 한 다음에 이렇게 의견이 모아지고 있어 라고 2차적으로 의견을 요구합니다. 그럼 그들이 다시 그걸 보고서 토대로 의견을 내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나의 의견으로 취합이 되기까지 이런 것들을 델파이 분석법이다 라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그들의 의견입니다. 너라면 몇 개가 팔릴 것 같아?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통계나 수치에 의한 정량적 방법은 과거의 판매 데이터를 가지고서 미래를 예측하는 방식으로서 지수평활상수다라고 하는 걸 이용하는 지수평활법, 모든 데이터를 이용하는 거죠. 일부 데이터만 이용하게 되면 이동평균법이라는 거, 뭐 가중이동평균법, 단순이동평균법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 모두 다 정량적 방법이죠. 자, 질문은 정성적 방법만 물어봤기 때문에 지수평활상수를 이야기하는 지수평활법이라든가 아니면 이동평균법에 대한 내용들은 뭐다? 정량적 방법이다. 따라서 2번이 정성적 방법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더라. 자, 7번 갑니다. 매출액 증가율을 이용해서 매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죠. 자, 그 다음에 목표 매출액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매출이 증가하는 걸 가지고서 얘기했으니까 현재 금년도 자사 매출 실적에다가 전년 대비 자사의 매출이 얼마나 증가했는지 그래야 증가율에 대해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보기가 모두 다 두 가지만 가지고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과 니은에 대해서만 체크해 주시면 되는데요. 자, 이때 많이들 이제 헷갈려 하는 게 여기 자사 시장 점유율 증가율도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매출액 증가가 아니라 시장 점유율의 증가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 영업사원의 1인당 평균 목표 매출액은 뭐냐면 이 생산성이 얼마나 좋으냐, 1인당 판매량이 좋으냐, 적으냐, 생산성이 높은 상태냐, 낮은 상태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장 점유율을 이용하는 건지 생산성을 이용하는 건지 아니면 매출액 증가와 관련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지 주의해 주셔야 되겠죠. 자, 하여 어찌되었든 여러분들 체크해 줘야 될 때 지금 현재 뭐와 뭐더라, 기업과 니은이더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다음 계속해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증가율만 가지고서 답을 찾으려고 했던 친구들도 보시면 디귿, 리을은 아예 보기에도 없고요. 또 위에서 문제에서 매출액 증가율을 이용해서 라고 했으니 매출액 증가율이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겁니다. 여기는 시장 점유율 증가율을 이용해서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거고요. 자, 8번입니다. 거래처 및 고객별로 판매 할당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정보로 적절하지 않은 거. 자, 거래처나 고객별로 그 거래처가, 그 고객이 얼마나 팔아주고 있어? 나한테 얼마나 주문을 넣어주니? 야, A라는 거래처가 우리 회사에서 작년에 물건 얼마만큼을 주문해 갔어? 30개. B는 얼마만큼 주문해 갔어? 20개. 이렇게 거래처별로 판매 실적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면 목표 수준을 정하자. A의 거래처는 35개로 정하고 B의 경우에는 23개로 정하자. 과거 판매액에 따라서 고객별로 우리가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갈 건지를 고민해보자. 이겁니다. 자, 그러면 잠재 구매력 지수가 정답이 될 텐데요. 잠재 구매력 지수는 뭐냐면 지역별로 그 지역이 구매력이 높은 지역인지 낮은 지역인지 이런 잠재 구매력 지수를 가지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역별에 대한 잠재 구매력 지수는 거래처나 고객별로 할당하는 게 아니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역이나 시장별로 하는 게 잠재 구매력 지수다. 자, 그 다음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볼게요. 가격 탄력성의 산출식은 수요 변화율을 가격 변화율로 나눈 값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자, 그러면 가격이 1% 상승했을 때 수요가 얼마나 변화했어요? 라고 했을 때 5만큼 변화했더라 라고 이야기하면 5가 나오는 거예요. 가격을 1%만 올렸는데 수요가 5%나 변화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격을 올리자마자 소비자들이 5%나 떠나간다는 거예요. 가격을 겨우 1%만 올렸는데. 자, 반대로 가격에 대한 변화는 1%인데 수요 변화가 뭐냐? 뭐 예를 들어서 0.5다.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0.5 나누기 1은 0.5죠. 자, 이걸 가지고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어요? 1보다 작은 숫자가 나왔네. 즉, 가격을 변화해도 수요량은 거의 변화가 없어. 가격의 변화가 이루어져도, 즉 가격을 상승해도 소비자는 계속해서 꾸준하게 우리의 물건을 소비하게 되는구나. 이런 걸 알게 되는 거죠. 자, 1을 중심으로, 다시 말해 가격 변화율의 수요 변화율인 1을 중심으로 1보다 큰 경우에는 수요 변화에 굉장히 민감한 상황입니다. 자, 여기는 1보다 작은 경우는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거의 변화하지 않은 둔감한 상황이고요. 민감하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도 표현해요.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구나. 둔감한 상황은 비탄력적, 변화하지 않는구나. 아무리 가격을 올려도 수요가 변화되는 일이 거의 없구나. 이렇게 탄력적인 경우들은요, 사치품들에서 많이 경향이 나옵니다. 사치품들은 가격이 조금만 올라가도 굳이 그걸 내가 필요로 하는 걸까? 내가 저거 없으면 죽어? 아니잖아. 나 지금 내가 옷을 꼭 사야 되는 거야? 아니야. 나 지금 있는 옷으로도 충분히 입고 살 수 있어. 그렇다면 이번 달은 쇼핑을 줄이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하지만 내가 반드시 먹어야 되는 뭐 햇반이라든가 생수라든가 이런 필수품의 경우들은 가격이 올라도 어쩔 수 없이 내가 소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표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게 될 텐데요. 자, 2번 왠지 맞을 것 같지만 틀렸어요. 뭐냐? 가격의 탄력성이란 수요량이 1% 변화했을 때 가격이 몇 프로 변화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가격을 변화시키고 나서 이 가격의 상승 정도에 따라 수요가 어느 정도 변하는지, 즉 수요량이 아닌 가격이 1% 변화했을 때 수요량은 몇 프로 변화하느냐,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게 가격의 탄력성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생필품의 가격은 가격 탄력성은 사치품보다 크다라고 하는데 아니죠. 사치품 쪽이 탄력성이 더 크죠. 오히려 지금 필수품은 탄력성이 떨어지는 상태예요. 자, 가격의 탄력성이 1보다 큰 상품은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탄력적이다. 1보다 작음은 비탄력적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로 했습니다. 따라서 2, 3, 4번 모두 다 반대로 틀리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정답은 1번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10번 갑니다. 거래처 여신한도액을 과거 총이익액 실적 이용법에 의한 방법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라고 해서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이거는요. 어쩔 수 없이 여러분들이 공식을 외워주셔야 됩니다. 여신한도액은 과거 3년간의 뭐를 가지고서 회수 누계액을 가지고서 평균 총이익률을 곱해주는 거고요. 여신한도액은 자 과거 3년간의 매출액에서 매출 채권 잔액을 뺀 걸 가지고 평균 총이익률로 곱해주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하여 이건 회수 누계액 혹은 회수했다라는 건 전체 매출액에서 현재 아직 받지 못한 외상 매출 채권 잔액을 빼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 4번이 정답이에요. 이 공식은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자주 등장했습니다. 자, 그 다음 공급망 프로세스 경쟁 능력 4가지. 4가지가 뭐가 있어요? 시간도 있고, 그 다음 비용도 있고, 그 다음 품질도 있고, 그 다음 마지막 유연성이 있죠. 자, 그래서 타임, 코스트, 그 다음 퀄리티, 그 다음 플렉시빌리티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신속한 제품 배달 능력, 시간에 대한 부분, 경쟁사보다 빠른 신제품 개발 능력, 제품 배달이나 신제품 개발 모두 다 시간에 대한 내용, 적은 자원으로 제품의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 비용, 그 다음 내가 설계 변화를 하거나 수요 변화가 있었을 때 빨리빨리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느냐,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내가 변화할 수 있느냐, 유연성에 대한 설명이죠.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 볼게요. 재고관리 비용입니다. 생산 준비 비용, 그 다음에 재고 부족 비용, 재고 유지 비용, 그 다음에 재고 구매 비용,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재고관리 비용이겠죠. 자, 혹은 주문 비용이라고도 하죠. 생산 준비 비용은요. 생산을 하고자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세팅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빵을 굽고자 한다라고 한다면 오븐을 예열을 20분은 해야 된다. 그럼 오븐 예열을 20분을 해야 된다라는 건 빵을 하나를 굽든 100개를 굽든 내가 반드시 처리해야 되는 생산을 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이야. 만약에 오븐 20분을 내가 예열하는 동안 전기요금이 1,000원이 발생한다라고 한다면 내가 빵을 하나를 굽든 10개를 굽든 이 생산 준비 비용은 1,000원이 발생하는 겁니다. 자, 생산 수량에 비례해서 발생하는 변동 비용이다? 아니라고요. 고정적으로 생산의 수량과 상관없이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었습니다. 주문 비용, 1회 주문량을 크게 할수록 재고 1단위당 비용이 줄어드는 특성이 있다. 자, 우리 그런 거 있죠. 어차피 배송비는 3,000원이라 이거예요. 그러면 한 개를 주문하면 3,000원의 배송비가 그대로 들어가지만 10개를 주문하면 개당 운반비는 주문 비용은 300원이다. 이렇게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때요? 한 번 주문할 때 로트 사이즈를 크게 해서 주문을 하는 거죠. 왜? 그래야 배송비 같은 이런 주문 비용을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재고가 부족해요. 재고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고객님 죄송해요. 제가 좀 늦게 보내드릴 것 같아요. 대신 제가 서비스 해드릴게요. 뭐 이렇게 납기가 지연된다거나 판매 기회 자체 그럼 저희 대사 필요하지 않아요. 판매 기회를 상실해버린다거나 거래처로부터 뭐야 이번엔 꼭 된다면서 라고 하면서 신용도가 하락한다거나 앞으로 우리 회사에 오게 될 고객들을 상실하게 되는 비용들까지 이런 것들까지도 모두 다 집계하는 게 재고 부족 비용입니다. 자, 재고 유지 비용은 말 그대로 창고 안에 재고를 쌓아둠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비용입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생각하는 재고 비용은 바로 이 재고 유지 비용들을 많이 얘기하실 텐데요. 물류 수업을 듣다 보면 재고의 부족 비용 이런 것들도 꼭 같이 짚고 넘어가게 될 내용이죠. 자, 13번입니다. 고정 주문량 모형으로 재발주점. 자, 재발주점은 다시 주문해야 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건데요. 고정 주문량, 즉 주문하는 양은 항상 똑같아요. 뭐만 다른 거예요? 그 시기가 다른 거죠. 뭐 빨리 팔리면 이틀 안에도 다시 주문할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늦게 팔리면 우리가 일주일 뒤에 주문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한 번 주문을 하면 3일 걸린대요. 그리고 일평균 사용량은 6개가 된다고 해요. 그러면 하루에 6개씩 3일 동안은 내가 재고를 주문하고 나서도 재고가 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3일 동안 사용할 수 있는 18개의 재고는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18개만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가 주문을 들어간다, 재주문점이다. 그러면 불안해요. 왜? 혹시라도 모르는 우리의 그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대비를 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혹시나 하는 부분에 대한 안전재고 2개를 채워둡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고는 몇 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20개. 20개의 재고 지점이 딱 되었을 때 나는 주문 전화를 걸거나 주문서를 작성해서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그 주문서를 받은 거래처가 주문이 들어왔네, 물건 보내야지 라고 해서 준비해서 우리 회사에 보낼 때까지 3일이 걸리는 거죠. 그럼 나는 20개에서 첫날은 6개 사용하면 14개, 두 번째 날도 6개 사용해서 8개, 세 번째 날도 6개 사용해서 2개 남았을 때 그 물건이 딱 들어와 주는 거. 이렇게 시간의 흐름에 맞춰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18개 아니에요. 안전재고까지 고려하셔서 20개로 돼야 됩니다. 그래서 20개가 된 시점에서 우리는 발주를 들어간다. 자, 14번입니다. 운송수단을 고르는 문제인데요. 운송수단 중 화차. 화물을 운송하는 수단이에요. 화차다라고 해서 물건을 이렇게 실어서 가는 거겠죠. 대형 화물, 장거리. 자, 차라고 얘기해서 화물 자동차 운송이라고 생각했던 친구들은 얘는 특징이 뭐예요? 소량이고요. 여러분들 택배차는 가까운 단거리에만 주로 이용을 하죠. 발송 화주의 문전과 도착 화주의 문전까지 운송의 완결성이 없대요. 운송의 완결성, 도어 투 도어가 되려면 화물 자동차. 하지만 이 내용은 역까지만 물건을 실어다 줄 뿐이며 그 역에서 공장까지 가는 운송 과정은 다시 별도의 차량을 이용해서 진행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도어 투 도어가 되지 않는 단점들을 가지고 있죠. 이거 다 뭐겠어요? 철도 운송이겠죠. 파이프라인은 말 그대로 관을 통해서 수송 중의 재고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또 하나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액체나 기체라는 표현이 나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해상 운송이다 라고 한다면 선박과 관련한 내용으로서 기후 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이런 표현들이 나와줘야 돼요. 네, 그런 표현들이 없죠. 그래서 철도 운송의 특징이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운송 용로 유형으로 가장 적절한 것. 신속한 고객 대응이 가능하도록 고객별로 물류 거점을 운영한대요. 자, 고객처별로 물류 거점을 이용한다는 건 고객에게 전달하는 행위들은 수송이나 운송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수송이나 운송은 먼 거리를 이동할 때 수송, 운송이라고 하고요. 짧은 거리, 바로 고객에게 내가 제공을 해주는 건 배송. 그래서 우리 항상 택배 받을 때 그러잖아요. 배송기사님 어디까지 오셨대? 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배송 거점 방식이에요. 복수 거점 방식은 공장이 있어요. 공장이 있으면 이런 물류센터들을 권역별, 화주별로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품목별로.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물류센터로 오게 되면 고객에게 물건이 전달이 되는 이런 시스템들은 복수 거점 방식이에요. 그럼 다단계 거점 방식은 뭐냐? 다단계 거점 방식은 공장에서 물건이 출발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물류센터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넘어왔다가 여기에 뭐가 하나 더 있게 되냐면 물류 창고를 하나 더 둡니다. 이 창고를 하나 더 두고서 고객 근처에 창고가 오게 되는데요. 여기서 물류센터들에서 창고 쪽으로 이렇게 물건들을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장 1단계에서 2단계 물류센터, 창고 3단계, 고객에게 가기까지 이렇게 4단계 거쳐서 가기 때문에 여러 단계를 거치는 다단계 거점 방식. 공장 직송 운송 방식은 공장에서 고객에게로 다이렉트로 넘어가는 방식이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림을 통해서 이해해 주시면 조금 더 편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갑니다. 16번. 신입사원을 위한 창고관리 기본 원칙에 대한 안내 자료입니다. A에서 D 중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창고 관리를 할 때는요. 동일한 물품은 동일한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장소별로 이렇게 우리가 위치 표시를 해놓도록 하고 있고요. 먼저 입고된 물품은 나중에 출고한다? 틀렸죠. 먼저 출고합니다. 이걸 우리는 바로 선입, 선출 방식으로 먼저 들어온 게 먼저 나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표현하죠. 용적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깔아두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위로 높여서 하고 나머지 공간을 비워두면 좋겠죠. 자, 물품은 통로 중심으로 마주보게 이렇게 해주셔야 여기에서 우리가 오가는 길이 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로를 만들어서 물건을 마주보게 보관하고 있다. 마트가 주로 저렇게 보관을 하고 있는 걸 알 수 있죠, 여러분들? 자, 17번 가겠습니다. 서적을 판매하는 생산성은 경영 다각화를 위해 야채를 판매하고자 합니다. 여기에서 야채에 해당하는 구매 가격. 자, 우리가 이제 서적 같은 경우는 정가 판매를 하고 있죠. 그래서 뭐 도서정가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여기 야채가 왔어요. 자, 야채, 채소죠. 그 다음에 어류, 그 다음 철광, 견사 이런 것들은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뭐 시가, 뭐 횟집마다 시가, 시가 이렇게 막 써놓잖아요. 이렇게 시중 가격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교섭 가격이다 라고 하게 되면 판매자, 그 공급자와 구매자가 서로 가격을 맞추는 거죠. 건축이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협정 가격들은 공급자들끼리 가격을 같이 도모합니다. 뭐 이발소라든가 아니면 구두 가게라든가 아니면 교통비라든가 이런 것들 공급자들이 가격을 정하는 거죠. 계정 가격은 이 보편적인 가격의 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특정하게 그 가격으로 하세요라기보다는 그 업계나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가격의 구간이 정해져 있는 거. 그래서 뭐 자동차 업계에서의 이전 버전에 대한 가격들, 다음 버전에 대한 가격들 뭐 이런 걸 가지고서 계정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18번 갑니다. 비용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에 해당하지 않는 거. 비용이라고 하면 내가 그 물건에 대한 판매를 통해서 수익, 그 물건에 대한 판매를 위해서 지출하는 비용, 그로 인한 이익, 이런 것들이 나와줘야 비용 중심적 가격 방식입니다. 자, 이익을 얼마나 내가 몇 %씩 할 건지 가산이익률, 코스트 플러스 방식이다 라고 해서 제조 쪽에서 도매로 갈 때, 도매에서 소매로 갈 때 계속해서 소비자에게 갈 때까지 가격이 점점 커져가게 되는 거, 코스트 플러스 방식이죠. 손익분기점 방식은 수익에서 비용을 뺐을 때 이익이 제로가 되는 지점이 어디인지 이런 걸 판단을 통해서 회사가 이익을 보기 위해서 얼마나 판매를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모두 비용 중심적인 가격 결정입니다. 자, 지각가치 기준 방식이다 라고 하는 것은요. 구매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얼마까지 지불할 의사 능력이 있는지, 구매자가 그 물건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지각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2번이 틀렸다. 비용 중심적인 가격 결정 방법이 아닌 구매자 중심적 가격 결정 방식이다. 자, 다음 19번입니다. 자, 현금 할인 조건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가격 할인 방식 중에서 거래일이 10월 1일이지만 거래일자를 10월 15일 날짜로 늦춰서 기입해요. 그래서 어드밴스드예요. 선일자. 자, 선일부. 미래의 날짜를 적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의 날짜부터 날짜 카운트를 해줍니다. 자, 10월 25일까지 현금 지불이 되면, 즉 며칠 안에 10일 이내에 결제가 되면 15%의 할인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걸 쓸 때 어떻게 쓰냐면 10일 이내에 갚으면 15% 할인해 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쓰셔야 돼요. 앞에가 할인율이고 뒤에가 할인 기간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5, 10 어드밴스드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그래서 날짜와 여러분들이 요 할인율에 대해서 조심해 줘야 되겠구나. 자, 구매 방침입니다. 자체 생산과 외주에서의 구매를 하는 걸 가지고서 원가를 비교할 때 결정되는 경우, 자, 우리 품질 유지가 필요해요.
계속해서 내가 최상의 품질로서 물건에 대한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외주에다가 이걸 맡기면 외주에서 품질이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나만이 그 1등급 물건을 생산해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자체 생산해야 될 겁니다. 자사 고유 기술을 보호해야 된대요. 그러면 외부에다 맡길 수가 없죠. 내가 자체 생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사와 타사의 제조 기술 능력의 차이가 없어요. 내가 생산하든 제가 생산하든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경우들은 외주를 주셔도 됩니다. 제품 구성이 전략적으로 중요한 부품이에요. 중요한 부품을 외부에다가 내가 공개할 수는 없잖아요. 이런 경우들은 자체 생산해야 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구매 방침에 대해서 외부에다가 맡길 수 있는 상황들은 3번의 상황 말고는 없다. 나머지는 모두 다 자체 생산해야 되는 상황들이다. 그래서 이 원가를 비교해서 결정해야 되는 경우 해서 뭔가 좀 되게 어렵게 느껴졌는데 막상 읽다 보니까 1번, 2번, 4번은 자체 생산만 해야 되는 경우구나. 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요,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어떻게 잘 따라오셨나요? 사실 물류는 외워줘야 될 것들은 여러분들이 놓치고 가시면 안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외워줄 것들을 외워주셔야지 안 그러면 시험장 가서 당황하실 수밖에 없더라. 100% 이해하면서 갈 수는 없을까요? 네, 그건 좀 힘들 것 같아요. 이해를 하는 건 내가 암기하려고, 기억하려고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조건 달달달 외우시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어느 정도까지 앞서 나왔던 여신한도액을 구하는 이런 공식들, 3년에 대한 회수 누계액이라든가 매출액에서 외상 매출금 잔액을 차감해야 된다라는 이런 사실들은 꼭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이 내용은 1급을 가시더라도 주관식에서 매출액 이걸 괄호 안에 넣고서 출제하시기도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시면서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할게요. 실습은 실습 강의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